한국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이병철 회장과 박도를 여사의 3남 5녀 중 7번째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은 경남 의령 친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1947년 상경에 학교를 다녔고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부친의 엄명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일본 와세다 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나이 여사와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1970년대 이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모색했고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별세 이후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당시 1조 원이던 시가총액을 2012년 390조 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고 총자산 500조 원의 외형을 만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의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에 한 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 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1억 4,927만 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 삼성 SDS 9,701주, 삼성물산 542만 5,733주, 삼성생명 4,151만 9,180주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 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 2천억 원의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천억여 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한은행 텍스 컨설팅 센터의 박상철 세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 상속분만 있다고 해도 역대 최고 상속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 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 회장은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홍나희 전 리움미술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선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관장은 주식 가치는 3조 2,600억 원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7조 1,715억 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 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장과 이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와 삼성 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 6,082억 원으로 갔다. 상속인들이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일본 정부에서 시행한 캠페인 고투 트래블 이후 2주 만에 일본 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2.4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은둔 생활로 건강 이상설까지 돌았던 아베 총리가 49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며 권고하는 와중에 일본은 여행 장려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소설가 나카무라 후미노리는 고투 캠페인은 어리석은 정책을 넘어 광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토록 국민들은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아베 총리는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아베가 국민보다 우선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아베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그것은 바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올해 4월 14일 이후 10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약화시키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영해상 불법 조업 단속을 주장하며 일본 어선들을 추격하는가 하면 3,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이 눈에 띄었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전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고속정과 지대함 미사일, 잠수함까지 총동원했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철저하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중국 선박에게 무력을 시위하거나 강제적으로 조업을 방해했다면 언제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런 중국의 행동에 비난을 퍼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일본은 16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2020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해왔습니다. 또 백서에 포함된 여러 점의 지도에도 독도 대신 버젓이 다케시마를 써넣었죠. 일본의 행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과 딱 어울리겠는데요. 일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일본 평화헌법에서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깨트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향상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으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상은 강해지고 있는 한국도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이 반드시 전수방위 원칙의 기본 개념을 견지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아주 점잖게 타일렀지만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며 대북 공격에 한국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발언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외에도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한국을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군 Y9 정찰기 한 대가 제주도 남쪽을 거쳐 강릉 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돌아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여러 차례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했었죠. 러시아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구룡기 6대가 무더기로 카디즈로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대응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전술 조치에도 4시간 동안 활기를 친 뒤 돌아갔죠.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두 개국이 연합으로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의 대응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A-50기에 대해 섬광탄 총 20여 발, 기관포 360여 발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자주국방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군사 강국들이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대적하기 위한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바로 독침 전략이죠. 한국의 독침 전략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뛰어난 미사일 전력과 전략 무기들을 통해 상대 국가의 국가 수도나 핵심 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아참! 한국의 독침 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에 I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게다가 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개발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현존하는 미사일보다 수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해군도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를 차질 없이 착착 수행하고 있어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죠. 이로써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또 우리나라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KAI는 이제까지 약 4조 원에 이르는 KR-1과 T-50, 148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공기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임에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우수성과 안정성, 후속 지원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KF